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파경 조정은 토요일 오후 성균관대학교 퇴계인문관에서 철학자들의 현상학에 관한 컬로퀴엄이 있었다. 이 학회의 회장인 지인의 초대로 참석은 했으나 흥미를 기대하진 않았다. 격식을 차리지 않는 토론이라지만 비전문가인 나로선 이해도 쉽지 않을 테고 골치 아플 게 뻔했다. 많은 사람이 모일 것이니 뒷자리 하나 채워주다가 슬쩍 빠져나오리라는 생각이었다. 강당으로 들어서자 참석자가 몇 안 되어 일단 놀라웠고 나 빼놓고는 모두가 전문가들이란 사실이 당혹스러웠다. 주제 발표자는 전북대 심혜령 교수로 노르베르트 볼츠의 매체미학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란 제목이었다. 이 재미없는 제목은 또 뭔가 하여튼 철학가들이란 은유를 몰라요. 시큰둥하게 앉아서 발표자의 목소리보다 빠르게 인쇄물을 읽어나갔다. 나는 어느새 밑줄을 긋기 시작했다. 포스트 디지털 시대라는 단어에 밑줄을 쫙 긋고는 디지털 시대에다 언제 또 포스트는 갖다 붙인 거지? 하고 줄을 따라가 보니 그 말을 만든 당사자가 바로 심 교수였다. 그 다음 밑줄은 단어가 아니라 한 문단이다. 요이즘의 상징인 나르시스는 자기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그가 사랑한 것은 타인이라고 착각한 자신의 이미지였을 뿐이다. 물이 가지고 있는 반영의 속성 그리고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재현의 속성을 몰랐던 것이다. 매체 리터러시와 이미지 리터러시가 부족했던 것이다. 불행하게도 호수가 거울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이를 창문으로 인식했던 것이다. 거울과 창문은 반영이라는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반영하는 대상이 다르다. 거울은 주체로 향해 있으며 창문은 외부 세계로 향해 있다. 창문과 거울이라는 매체 형식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면 나르시스는 매체가 전달하는 내용에 대해 극단적인 오해는 안 했을 것이다. 그 다음 문자문화에 연연하는 사람들은 디지털 시대의 문맹인 일뿐이라는 일뿐 문장에도 밑줄을 긋긴 했지만 나는 위 인용한 문단에 갇혀 옴짝달싹 못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도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내 자신의 생각 없음에 충격을 받은 탓이다. 나는 나르키소스 신화뿐 아니라 모든 신화는 물론이고 모든 정보를 그저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앵무새처럼 따라 외우기만 한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여태까지 지각의 소경이었던 거다. 그렇다고 이런 충격이 처음이냐? 그렇지도 않다. 이타고의 분서를 처음 접했을 때는 더 호들갑이었었다. 50세 이전 나는 개처럼 살았다. 다른 개들이 짖으면 더 크게 짖었다. 누군가 왜 짖었냐고 물어오면 그저 민망하게 웃을 뿐이다. 사실 그림자도 못 봤기 때문이다. 다른 개가 짖길래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고 따라 짖었기 때문이다. 이타고 속분서 중 충격을 받을 때마다 따는 글에 내 고유의 목소리를 내야지 하는 각오로 잠깐 비장해지긴 하는데 그 순간이 지나면 곡간글이 있는다는 게 문제다. 수필에 입문한 지 22년째다. 명함에는 수필가라고 당당하게 밝힌다. 수필가가 소설가보다는 분명 많고 어쩌면 시인보다도 많을 것이다. 숫자로 보면 단연톱인데 누가 정한 경계인지 몰라도 수필은 변방의 문학, 비주류의 문학으로 지칭되는 일이 흔하다. 포털 인물사전에 대한민국 소설가 혹은 대한민국 시인이라고 쓰인 건 봤어도 대한민국 수필가라고 쓰인 것은 한 번도 못 봤다. 그렇다고 내가 그런 사실에 붕괴한 적이 있느냐? 결단코 그래 본 적 없다. 내려 누가 대한민국 수필가라고 썼다면 킬킬거렸을지도 모른다. 수필가들 대부분이 노력에 비해 과다한 보상을 기대한다고 일수 비판해왔다. 이 초고속 시대에 22년이나 어영부영 아무 생각 없이 사행심으로 자리만 지키고 앉아있는 그녀가 바로 나였다는 사실을 지각하는 순간 내 심장은 피를 뿜어댔다. 내가 편집을 맡고 있는 잡지는 창간 때부터 21시 새로운 산문시대의 도래를 위하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새로운이라는 낱말마저도 퇴색되어 버린 이 현판은 아무도 보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내가 내건 것은 아니지만 이 책 편집을 14년째 도맡고 있는 상황이니 내 책임이 절반 이상이다. 도대체 무엇을 새로움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 도대체 14년이나 똑같은 문장을 기계적으로 복사해온 나는 편집자의 자격이 있기나 할까? 도대체 나는 작가의 언저리에라도 가본 적이 있을까? 도대체, 온통 도대체가 붙은 강한 부정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강당 구석자리를 차지한 채 심 교수가 내 심장을 예리하게 가격하는 것을 그대로 견디며 오히려 고통을 음미하며 앉아 있다가 참말로 허리를 깊숙이 숙여 인사드리고 나왔다. 아무것도 새로이 모색해보지 못했다는 자각으로 며칠째 슬프고 아프다. 차라리 이 슬픔과 아픔이라도 오래 껴안고 있으면 새 길이 보이려나 싶어 졸린 눈을 비비며 책상머리를 지키는 중에 문득 생각난 분이 현대수필의 윤재천 교수다. 공교롭게 나는 윤 교수님의 미수, 기념문집, 원고 청탁을 받고 차일피일 기일을 넘겼다. 아, 벌써 88년을 사셨다고? 적지 않은 세월인데 윤 교수님은 그 세월이 무색하게 아직 팔팔한 현역으로 늘 청바지와 캐주얼 셔츠를 입고 반드시 헌팅캡을 쓰신다. 수필에 새로운 수사를 붙여 장르를 분화하려고 평생 노력하신 분이다. 수필의 현대적 갈래는 절반 이상이 그분에 의해서 장명되었다. 아방가르드 수필, 아포리즘 수필, 라포리즘 수필, 실험 수필, 수화, 수필과 그림의 만남, 집 등등. 대부분 새로운 보통 명사는 발견자나 발명자에 의해 이름이 지어진다. 이름을 짓는 자가 주인이다. 한국의 수필이라는 장르가 존속하는 한 윤 교수님이 장명한 수필의 갈래는 윤 교수님의 것이어야 마땅하다. 20세기 초 유럽에서 일어난 기성 예술의 관념이나 형식을 부정한 혁신적인 예술운동을 일컫는 아방가르드는 사실 사회비판적 요소를 함해한다. 그러나 아방가르드 수필의 장명자인 윤 교수님이 사회비판에 관심을 두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아포리즘은 짧은 문장 안에 강력한 의미를 내장시키는 경구로 문장이 단정적이고 내용이 체험적이며 그 표현은 개성적이고 독창적이라고 정의된다. 이 또한 윤 교수님에 의해서 수필이 이런 형태로 진화되어 왔는지는 확신이 없다. 실험이라는 낱말도 그렇다. 이니 에세이라는 어원이 시도라는 뜻이니 애초에 에세이는 모두 실험 정신을 내포하고 있지 않은가. 수필에 입문하고 얼마 지나 윤 교수님에 의해서 수필이 이리저리 갈래를 친다는 소문을 들었고 나는 솔직히 별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형식보다는 내용에 천착해 있었다. 무엇을 쓸 것인가, 지각의 열림이 먼저라고 확신했었고 쓸 얘기가 하도 많아 한마디로 보이는 족족각성이 있어서 독자여, 방자무도한 나를 맘껏 비웃으시라. 시간이 없어 못 쓰지 쓸 것이 없어 못 쓰는가 했었다. 수필 전문지를 80권 만들었고 개인 문집을 포함하면 200여 권의 책을 편집해온 지금 나는 형식과 장치에 대해서 퍽이나 고민하며 내 재능의 궁핍을 절감한다. 결국 문학의 궁극적 미덕은 은유와 상징이라는 것을 겨우 알아가는 중이다. 내용은 원석이고 형식과 장치는 세공이다. 변할 기미 없이 답보 상태인 한국 수필의 새로운 장명으로 돌을 던져주신 윤 교수님께 이제야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한국 수필은 윤재천 교수가 장명한 수필의 갈래들에서 아직 한 발짝도 진화하지 못했다. 만약 우리가 윤 교수님을 진정으로 존경한다면 그 다음에 발자국을 찍어야 할 것이다. 현역으로 팔팔하신 윤 교수님의 더욱 팔팔한 활동을 기원하며 하나의 다짐을 세운다. 포스트 윤재천을 넘어서기 위하여 윤재천을 심도 있게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나의 모든 창문이 결국 나만을 비추는 거울이었다면 이제는 깨버려야 한다. 문학은 나아가 예술은 거울을 깨고 맑은 창문을 갈아다는 일에 다름 아닐 것. 거울을 깨는 순간 세계의 여행은 시작되고 세계의 풍경 안에서 나는 조금 더 확장될 것이다.
그러나 매 순간 거울은 또 앞을 가로막을 것인즉 거울 깰 망치 하나만은 놓치지 말고 가고 또 가다 보면 몇 생이라도 몇 억겁이라도 가고 또 가다 보면 우주가 나이고 내가 우주인 날에 당도하여 구만리장천을 날아오르게 될지도 모르지. 이제야 작가로서 소망 하나 품는다.